안녕하세요. 제 인생에서 정말 큰 도움을 주신 저의 두 번째 부모님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분께 이 글을 전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인쇄소 사장님이셨습니다. 주로 명함이나 달력들을 제작하셨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버셨습니다. 직원이 두 분이 계신데도 사장인 아버지는 쉬지 않고 매일 출근을 하셨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집안도 청결하게 관리하시고 맛있는 밥상도 차려주시면서 아버지를 위해 내조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 공부도 도와주시고 매번 저를 위해 예쁜 옷만 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아빠와 내조를 잘하는 엄마,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착한 딸. 저희 가정은 완벽했습니다. 웃음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가정이 완전하게 무너지기까지는 고작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9살이었던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가기 전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었습니다. 세 식구가 도란도란 모여서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교문으로 나왔는데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적은 처음이라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때 같은 반이자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슬아, 오늘은 아줌마랑 가자. 왜요? 이슬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잠깐 일이 생겨서 오늘 데리러 못 오신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아줌마 옆에 서 있는 같은 반 친구가 손을 붙잡는 바람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 집에서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어머니가 왜 안 오시나 걱정이 되어 시계를 보긴 했지만 친구랑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10시가 다 되어서야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입는 옷에 대충 겉옷만 걸치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집에 가는데 어머니는 늦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왜 늦었어, 엄마? 그게 아빠가 좀 다쳐서. 아빠가? 아빠가 왜? 일하시다가 손이 좀 다치셨대. 어머니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울음을 참는 것 같아서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니는 밥도 차려주지 않은 채 저를 데리고 아버지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은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가까이서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양손이 붕대로 감겨져 있는데 그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왼손 중지와 약지, 오른손 검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지만 아버지는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도 제가 온 걸 눈치채지 못하셨는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보, 이슬이 왔어요. 이슬이 왔구나. 많이 놀랐지? 미안해. 아빠, 많이 아파? 아니야. 괜찮아. 하루아침에 손가락을 잃은 아버지는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으셨고 굉장히 슬퍼 보였습니다. 저를 지켜주던 큰 나무가 시들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퇴원을 하신 후에도 한동안 그런 상태셨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를 보며 속상해 하셨고 그동안 당연하게 해오신 살림 같은 것들에 점점 소홀해지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강하셨습니다. 뭔가 체념하신 듯 의욕이 하나도 없어 보이던 아버지는 기운을 회복하셨고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타이밍도 안 좋지. 일하던 직원 2명이 동시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미 훨씬 전부터 둘이서 같이 나가서 인쇄소 하나 차리자며 모의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아버지가 다치신 걸 자신들이 나갈 타이밍으로 여긴 거죠. 두 사람은 제대로 작정을 했는지 원래 아버지 거래처였던 곳들을 자기네 회사로 빼돌렸습니다. 그것도 비열하게 아버지가 다치신 걸 이용했죠. 거기 사장이 손가락이 잘려서 기계도 제대로 못 돌린다며 아버지의 평판을 깎아내린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회사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 바닥에서 소문이 돌면서 아버지에게 작업을 의뢰하는 곳은 없었고, 아버지가 다치신 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아버지 회사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일 싸우셨습니다. 아버지가 다치신 뒤로 집안일에 점차 손을 놓으신 어머니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집안은 점점 엉망이 되었고 제대로 된 밥상도 볼 수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께서 정말 변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짠순이까지는 아니셨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지출하지 않고 돈을 차곡차곡 잘 모으셨던 어머니였는데 갑자기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은 하교 후 어머니가 데리러 오셨는데 집에 안 가고 백화점에 가시더라고요. 백화점에 간 어머니는 돈을 마구 쓰셨습니다. 양손에 쇼핑백이 넘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돈도 못 벌고 두 분이 맨날 싸우기만 하시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 건가 하고 그 어린 나이에 돈 걱정을 하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나 다를까 사건은 곧 터지고 말았습니다.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거실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씩씩거리시면서 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냐? 대체 이 큰 돈을 어디다가 쓴 거냐? 친정에 가보겠다.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땐 부모님께서 싸우는 모습을 하도 많이 본지라 부모님도 저도 그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조차 무뎌졌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아주 큰 소리가 오갔고 어머니는 옆에 잡히는 물건들을 던졌고 아버지는 계속 화내시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친정으로 가겠다며 나가셨습니다. 그게 어머니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께서 몇 번의 한숨 끝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슬아, 이제 엄마랑은 따로 살 거야. 왜? 엄마랑 왜 따로 살아? 엄마 할머니 집 간 거 아니야? 나도 할머니 집 갈래. 나 엄마랑 살고 싶어. 엄마가 이슬이랑 아빠랑 같이 살고 싶지 않대. 나도? 이슬이랑도 살기 싫대? 아버지의 힘겨운 끄덕임에 눈물 콧물을 밤새 흘렸습니다. 나중에 고등학생 때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고백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당시에 소비를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벌어오신 돈을 모두 어머니가 관리하셨답니다. 신혼 때부터 그때까지 모아둔 돈으로 옷, 가방, 구두같이 치장하는 것들은 기본이고 집을 보증으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대출받은 돈으로는 외할머니 이름으로 된 집을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겐 다른 남자가 있었죠. 아버지와 헤어지자니 지금껏 아버지께서 모아둔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게 될까봐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 알아보았지만 그때는 그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이혼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아버지는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지어진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벽지도 다 울고 방 한쪽엔 곰팡이도 피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괴로워하셨습니다. 몰래 밤에 우시는 날이 많으셨습니다. 제게 등을 진 채 누우셔서 7개밖에 없는 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픈 날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제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온전치 못한 몸, 끝이 난 사업 등 저라면 당장이라도 무너졌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제 앞에서만큼은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하신 진정으로 멋진 분이셨습니다. 또한 게을러지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다치기 전에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만큼 성실하고 자기 일에 열심인 분이셨거든요. 손을 다친 후에도 그 부지런한 만큼은 여전하셨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팔아넘긴 이전의 집을 대신해서 월세집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회사까지 정리하셨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고깃집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꽤 큰 고깃집이었는데 불 갈아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건 손가락 몇 개 없어도 할 수 있다면서 좋아하셨던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고 저의 형편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대출금도 갚아야 했고 월세도 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몇 개씩 다니던 학원이 그때부터는 사치가 된 거죠. 10살 때부터는 학원을 한 군데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탓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저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니 저도 그러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아버지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는 곳에서 보너스를 받으셨다며 맛있는 걸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집에서 비슷한 반찬만 먹다가 맛있는 걸 먹을 생각에 정말 기뻤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 나가서 먹자. 외식. 우리 외식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 제가 신나서 방방 뛰는데 어쩐지 아버지는 머뭇거리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끌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시내로 나가서 보이는 건 다 먹고 싶었습니다. 아빠, 짜장면 먹을까? 짜장면? 아빠는 짜장면은 좀 그런데. 그럼 피자는 어때? 피자도 먹고 싶다. 그럼 포장해서 편하게 집에서 먹을까? 에이, 그래도 밖에 나왔는데 나 밖에서 먹고 싶단 말이야. 그래. 그럼, 저기 갈까? 아버지는 시내에 줄지어 있는 식당들 중 가장 끝 건물에 있는 2층을 가리켰습니다. 돈가스 집이었습니다. 그땐 왜 그곳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늦어서 열려있는 식당이 많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가스를 먹는다는 기대만 가득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가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돈가스가 상당히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적어도 저희한텐 그랬습니다. 커다란 왕돈가스를 하나 시켜서 아버지와 나눠 먹으려 했습니다. 제 얼굴보다 큰 돈가스가 나오자 저는 신이 났고 아버지한테 얼른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없는 아버지에게 돈가스 칼질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낑낑대며 잘라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가게 사장님이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괜찮으면 제가 좀 잘라서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저는 재빨리 그렇게 해달라고 돈가스를 내밀었고 아버지는 머쓱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먹은 돈가스는 정말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그렇게 맛있는 걸 먹어서 그런지 자꾸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날 이후 돈가스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그 돈가스 집을 갔을까 하고요. 시내에서 돈가스를 파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그 집 말고도 2군데나 더 있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빠, 그런데 왜 그 돈가스 집을 갔어? 거기가 맛있다고 해서 갔지. 그래? 그런데 우리 반 미영이는 거기 말고 버스 정류장 쪽에 있는 커다란 돈가스 집이 더 맛있다던데. 그래? 그래서 이슬이는 그 집이 맛이 없었어? 아니, 맛있었지. 그런데 미영이가 말한 것도 가보고 싶어. 설거지를 하시던 아버지는 대답 없이 수건에 손을 꾹꾹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저에게 눈높이를 맞추셨죠. 이슬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만큼 안 좋은 사람들도 많아.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슬이 아빠가 이렇게 손가락이 없고 못난 사람인 걸 알면 조금 이슬이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어. 아빠는 이슬이가 힘든 거 싫어. 그래서 되도록 사람들이 아빠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이슬이 아빠라는 걸 모르면 좋겠어. 그게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인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면 좋겠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또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는 게 싫은 건 전혀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자는 대로 하자는 대로 했죠. 그날 이후 그 돈가스 집은 저희의 단골 가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은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은 곳이라 이른 저녁부터 바빴습니다. 매일 10시가 되기 10분 전에 일을 마치던 아버지는 돈가스 먹으러 가는 날이면 집에 와서 저를 데리고 돈가스 가게로 뛰어가셨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 손을 잡고 뛰는 아버지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그렇게 뛰어서 돈가스 가게에 도착하면 텅텅 빈 가게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가게 사장님은 항상 커다란 왕돈가스를 정성스럽게 잘라서 주셨습니다. 그 가게의 마감 시간이 10시라는 건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죠. 돈가스는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거나 반에서 1등을 하거나 리코더로 곡 한 곡을 완벽하게 연주했을 때, 뭐 이럴 때였죠.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미술, 발레 등등 유치원생 때부터 학원을 다니던 저는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었지만 저는 꾸준히 열심히 했죠. 돈가스 집을 다닌 후로는 돈가스를 먹기 위해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숫기가 없는 아이라 돈가스 사장님이 말을 걸어와도 대답도 잘 못했는데 한 1, 2년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버지 말고는 딱히 만나는 어른도 아는 어른도 없었던지라 사장님이라는 어른의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고요.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돈가스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해서 한 9시쯤 가서 혼자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알게 되었어요. 10시가 마감이라는 걸. 손님들이 하나 둘 나가더라고요. 그때 카운터 밑에 붙어있는 글을 보니 10시 마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10시에 문 닫아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 여기 10시 마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이쿠, 들켜버렸네. 턱수염이 까끌까끌하게 난 사장님은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하하 하며 웃으셨습니다. 특이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근처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오빠였습니다. 아빠,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들,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긴요. 오늘 엄마 생신이니까 끝나자마자 오시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하, 참 깜빡했네. 그런데 아직 손님이 계셔서. 사장님이 슬쩍 제 눈치를 보자 그 오빠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야, 여기 장사 끝났는데? 아들! 그제서야 궁금증이 해결되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아버지와 나를 위해 일부러 문을 늦게 닫으시는 거구나 하고요. 제가 얼른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사장님이 저를 말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밥은 먹고 가야지. 아버지 곧 오실 테니까 아저씨가 금방 해줄게. 기다렸다가 먹고 가줄래? 아빠! 무서운 고등학생 오빠의 외침과 동시에 때마침 저희 아버지가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오빠는 아버지를 힐끗 보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상황을 모르셨지만 저는 그 오빠의 눈치를 보며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사장님께서 아까 전 상황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제게 막대 사탕을 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는 돈가스 만드는 게 좋아. 그걸 꼬마 공주님이 맛있게 먹어주는 건 더 좋고. 그러니까 아까 저 못된 오빠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 알겠지? 사장님, 집에 늦게 들어가셔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에이, 뭐가 늦어. 원래 어른들은 늦게 자서 괜찮아. 생일 파티를 못해서 어떡해요. 지금 가서 하면 되지. 그럼, 네, 또 올게요. 겨우 5학년짜리가 사장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그 가게를 다녔죠. 아버지와 사장님도 점점 친해지게 되었고,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땐 서로 생일도 축하해주고, 식사를 하러 가지 않을 때에도 종종 들려 안부도 묻는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성적이었죠. 반에서는 항상 1등, 전교에서는 못해도 5등 안에 들었었는데 중학교 1학년 400명 중에서 50등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망에 빠진 저를 데리고 돈가스 집에 갔습니다. 이슬이, 오늘 무슨 일 있니? 사장님이 물어보시는데 갑자기 또 울컥해서 상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당황한 사장님에게 아버지는 상황을 설명해 주셨고 사장님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슬이 지금 학원 안 다니지? 네. 그러면 아저씨가 공부 아주 잘하는 대학생 한 명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슬이 공부 좀 알려달라고 해볼까? 공부요? 그래도 돼요? 저 돈 없는데. 에이, 돈은 무슨, 그냥 공짜로 알려주라고 할게. 진짜요? 그런데 그게 누군데요? 사장님이 말한 그 남자는 바로 그 무서운 오빠였습니다. 그 오빠가 가게 일을 도와주는 걸 몇 번 본 적은 있었는데 대화는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학생인 저에게 그 오빠는 정말 무서운 존재였죠. 못된 오빠인 줄 알았는데 공부를 엄청 잘했더라고요. 수능 전 과목 1등급 받고 서울대를 다니고 있던 오빠였습니다. 그런데도 처음 과외를 하던 날, 그 오빠가 너무 무서워서 혼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날 과외 끝나고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꿈이 뭐냐고요? 야, 너 꿈이 뭐냐? 왜요? 알아야 목표를 세우지. 어디 학교를 가야 하는지, 어떤 걸 해야 유리한지. 저는 의사요. 의사? 와, 얘 꿈이 크네. 왜요? 저는 꼭 의사 할 건데. 왜? 왜 하려고 하는데? 어디 드러나 보자. 아빠 손 고쳐주고 싶어서요. 순간 오빠의 모습이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췄습니다. 아차, 말실수를 했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빠는 책상 구석에 있는 연필통에서 샤프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야, 꼭 의사 되라. 이거 내가 가장 아끼는 건데 너 줄게. 내 기운 받고 너도 서울대 가자. 내가 너 의사 꼭 만들어줄게. 뭔가 다짐한 것처럼 갑자기 의욕을 불태우는 오빠의 행동이 아이러니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일주일에 한 번 과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오빠가 주 2회로 늘리자고 하더라고요. 평일에 안 되면 주말에라도 하자고. 저야 좋으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직접 학습지까지 사와서 저를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 두 번째 시험에 전교 20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에서 30등이나 올라간 성적에 저는 너무 좋았는데 오빠는 만족하지 않은 듯 하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중학생 때는 그 오빠랑 공부만 한 것 같습니다. 가게에서 돈가스 먹으면서 공부하고 사장님네 집에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오빠가 군대에 가서 편지로 성적표 보내면서 혼났습니다. 오로지 그 오빠가 알려준 대로 공부를 해서 많이 의지를 했었는데 군대에 가니까 제 성적이 떨어지면 어쩌나, 혼자 공부를 어떻게 하나 불안했습니다. 마치 군대 간 남자친구 기다리는 여자처럼 그 오빠가 군대에서 나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렸죠. 가게 사장님이랑 사모님이랑 아버지랑 내시 면회도 가고 오빠 휴가 나오면 학습지 검사 받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아버지에게 작은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가게에 남자 손님 두 분이 오셨는데 일부러 아버지한테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종종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손가락이 없으시니까 얕잡아 본 거죠. 아버지는 서빙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술 가져와라, 고기 가져와라, 심지어는 담배까지 사오라고 시켰더랍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 아니십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칠 줄 아는 분이시죠. 그런 사람들 상대하기 싫어 계속 무시하고 내내 하면서 받아줬는데 결정적으로 저희 아버지를 건드린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아유, 그 손가락 보니까 밥맛 떨어진다.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지. 하긴 너 같은 부모 있으면 창피하겠다. 제가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듣기론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화가 치미셨고 결국 그 남자 손님을 한 대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둘에게 엄청 맞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한 대 치고 그 사람들은 두 명이서 한 명을 상대로 때렸는데 쌍방이랍니다. 더군다나 그 한 대에 남자가 이가 부러져서 그걸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 2개를 해야 한다는 말에 아버지께서 정말 오랜만에 소주를 드셨습니다. 몇백만 원이나 하는 그런 큰 돈은 저희 형편에서는 많이 힘든 돈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정을 알게 된 돈가스 사장님이 저희를 도와주게 되셨습니다. 저 절대 도와드리는 거 아니고 친구로서 돈 빌려드리는 거예요. 대신 천천히 갚아주세요. 급하게 갚으실 필요 없고 천천히 여유 되실 때마다 갚아주세요. 사장님은 혹시 당신이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긴다고 아버지가 생각할까봐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의 식사도 챙겨주시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돈까지 빌려주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사장님 가게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은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그냥 제가 무작정 나가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100번은 먹었을 돈가스였는데 손님들한테 나가는 돈가스는 양이 너무 적었거든요. 사장님, 이거 돈가스가 이상한데요? 너무 작은데요. 하하하, 이슬이가 비밀을 알아버렸네. 무슨 비밀이요? 사실 이 돈가스가 10시가 되면 커다래져. 하하. 사장님은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동안 사장님은 저와 아버지에게 보통 돈가스의 2배의 양을 주셨던 거였습니다. 다 잘라주셔서 그게 2개짜리인지 몰랐던 거죠. 다른 가게에서는 돈가스를 먹어본 적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먹는 돈가스를 유심히 본 적도 없으니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에이, 아니야. 감사한 건 오히려 아저씨지. 아저씨가 왜요? 사실 이슬이랑 이슬이 아버지가 처음 온 날, 그날 장사를 그만두려고 했거든. 네? 왜요? 이슬이도 알겠지만 여기 앞에 손님도 많이 안 다니고 2층이라 보이지도 않고 자리가 안 좋잖아. 그래도 장사 한번 해보겠다고 겨우 얻은 곳인데 도통 손님이 없어서 이제 그만해야지 생각하는데 이슬이가 오더라고. 네가 그때 했던 말 기억하니? 너무 맛있다고 또 올 거라고. 그래서 그래 또 온다니까 한 달만 더 하자. 이렇게 버텼어. 그만해야지 하면 이슬이 네가 오고 또 이제 진짜 접어야지 하면 네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슬이 아버지처럼 몸이 불편하신 분도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나는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메뉴 만들고 인테리어도 혼자 해보고 했지. 그러니까 이 가게를 지켜준 건 이슬이랑 이슬이 아버진 거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항상 밝고 장난기가 많으신 사장님께서 그런 고민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가게가 점점 갈수록 새로운 메뉴도 생기고 간판도 바뀌고 그럴수록 손님도 늘어나다가 제가 일했던 고등학생 시절에는 점심 저녁 시간, 주말에는 가게가 꽉 찰 정도로 손님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그런 말씀을 들어서인지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요. 사장님과 손발도 척척 맞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시작되었을 때 사장님의 아들이 군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오빠는 어찌나 학구열이 불타던지 오자마자 또 제 과외를 자처해서 해주었죠. 주말에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오빠는 이럴 시간에 문제 하나 더 풀으라고 타박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과외를 받은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저는 원하던 의대를 합격했습니다. 합격 전화 받고 소리치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또 한 번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죠.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슬아. 정말 너무 고마워. 우리 이슬이 너무 고마워. 아빠가 뭘 해준 게 없어.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빠. 이제 내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는 정말 차근차근 올라갔습니다. 학교 6년 다니고 레지던트에 펠로 다 거치고 꽤 큰 종합병원의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꿈꾸던 외과 의사가 되었죠. 그때까지도 저와 아버지는 돈가스 가게 사장님 댁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사정을 모두 알고 많은 것을 공유하던 유일한 분들이셨죠. 학생 때보다 더 자주 찾아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이 바빠서 집도 잘 못 가고 가게도 잘 못 가다가 정말 오랜만에 집에 갔다가 반찬통 가져다 드릴 겸 가게로 향했습니다. 길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어수선하더라고요. 뭔 일이 났나 싶어서 길 끝에 있는 가게로 가는데 그 앞에 소방차 서 있고 아주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사장님과 사모님께서 발 동동 구르고 계셔서 일단 그 옆에 가서 사모님 진정시켜드리고 한참 뒤엔 소방관들 나오고 사장님, 사모님이랑 같이 가게 들어갔는데 새까맣더라고요. 어디서 가스가 새었는지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하마터면 사장님과 사모님도 크게 다칠 뻔했다고 하셨죠. 화재 보험도 안 들어있고 불이 난 가게에 이제 누가 오냐며 사모님이 그 잿더미에 주저앉아서 막 우시는데 내가 나서야 할 때는 지금이다 싶더라고요. 사장님께 제가 다 보상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사람 불러서 가게 싹 비우라고 하는 저는 사장님 댁 다른 가게로 이전시켜드리려고 주변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가게 알아봤습니다. 안 그래도 원래 있던 건물 주인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물려받으면서 월세를 말도 안 되게 올렸거든요.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 모두 끌어다가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사장님께서는 절대 받지 않으려고 하셨죠. 이슬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모은 돈인지 아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니? 안 그래도 돼. 이거 절대 못 받아. 사장님도 저희 힘들 때 도움 주셨잖아요. 저 이거 빌려드리는 거예요. 대신 천천히 갚아주세요. 아니야, 이슬아. 아저씨는 이 돈 못 받아. 사장님, 이거 제 마음 좋자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실 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어요. 이슬아, 먹자거리 시작되는 건물 1층 가게 다다음 달에 빠진대요. 계약금 넣어두고 왔어요. 이제 거기서 맛있는 요리 해주세요, 사장님. 사장님은 그날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나중에 전해들은 사모님이 돈봉투를 들고 찾아왔지만
제 마음을 돌리진 못하셨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먹자거리의 메인 건물 1층에 큰 치킨집을 오픈하게 되었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주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돈 전부를 오픈한 지 2년 만에 다 갚으셨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곳에서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초등학생 때 아버지 손가락을 고쳐드리겠다는 야무진 생각으로 꿈꾸었던 외과 의사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손가락을 고쳐드릴 순 없었습니다. 대신 손가락 의수를 맞춰드렸는데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구석에 있는 2층 가게에 숨지 않고 저랑 여행도 다니시며 아주 당당하게 다니십니다. 의사 딸을 둔 아빠라며 아주 어깨가 쫙 펴졌어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소식은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재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제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아빠는 바로 제 공부를 알려주던 그 오빠입니다. 그 오빠가 여보가 되었고 사장님이 시아버지가 되었고 사모님이 시어머니가 된 거죠. 아직도 남편과의 인연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20살 되고 남편이 너무 잘생겨 보여서 제가 먼저 고백했는데 그때 뭐에 홀렸었나 봅니다. 어쩌다 보니 군대도 기다리고 대학 졸업도 기다리고 다 기다린 셈이 되었네요. 사실 아직도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면 조금 우울하고 마음이 아픈 순간이 많은데 그래도 지금 제가 원하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곧 식구가 한 명 더 늘어날 텐데 여기서 얼마나 더 행복할지 정말 설렙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들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 사연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